최근 북한의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포통치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도 있는데요. 김정은의 공포통치 배경을 면밀히 짚어보고 누가 사라지고 또 살아남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대학원 양무진 교수,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의 공포통치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태 그리고 현영철에 이어서 이번엔 내각부총리인 김용진을 처형했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숙청과 처형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공포정치를 하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고대와 현대 독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권력 장악 또 그리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나름대로 초기에는 권력 장악과 권력 유지 차원에서 장성택, 현영철을 처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지난 5월이지요. 북한이 그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맹시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그렇다면 김정은 시대에 맞는 조직과 인사 모두 개편해가지고 나름대로 활기차게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용진이라는 내각부총리가 처형됐다. 이걸 볼 때 아마 이것은 권력 장악, 권력 유지와 좀 동떨어진, 다시 말해서 독재자가 나름대로 이러한 공포정치를 즐기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김용진 부총리의 처형 사례에서 그 일종의 공포를 즐기는 유형,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즐기는 독재자, 공포정치를 즐기는 김정은라고 한다면 앞으로 공포에 의해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파멸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나름대로 한번 상기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내부 동력을 다잡기 위한, 권력 장악하기 위한 그거 이상의 어떤 즐기는 행위일 수도 있다. 우리가 면밀히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요. 최근에 태영호 공사를 비롯해서 북한의 여러 엘리트층의 탈북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포 통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의 결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탈북을 막기 위해서 보위부를 그 해외 파견내가 있는 보위부원들을 좀 더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선전선동부를 동원해서 사상교육도 더 시킬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탈북을 막기 힘든 것이 과거에는 그 과오를 좀 저지르면은 혁명화 교육으로 끝나든가 아니면 그냥 그 무마되든가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그마한 그 과오만 가지고도 이게 처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4월 30일 날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이제 처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후해서 상당히 많은 탈북자가 생겼습니다. 또 이번에 5월달 그 당대 이후에 현영철 이번에 김용진만 죽인 게 아니고 최휘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현재 혁명화 교육에 있고 김영철도 혁명화 교육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처벌을 강화하면은 이 탈북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사상 교육이나 이 보위부를 통하는 그 억제가 약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 한다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하니 그게 탈북으로 나타나든가 아마 심한 경우는 김정은 암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지금 양 교수님 분석해 주신 것처럼 김정은의 최근에 이런 잔혹한 공포 통치가 어떤 내부를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요. 정신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김정은이는 조울증이 있다. 조증과 우울증이 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를 져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웃고 넘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처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부하들도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다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하고 현재 김정은이 자꾸 이제 좋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하고 김정은이 연설할 때는 졸지 않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사를 김정은이가 참석하는 행사는 벌써 몇 시간 전부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인네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간부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을 하고 김정은 자신도 마약을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김정철도 마약을 합니다. 물론 그 마약이 굉장히 그 습관성에 있는 그런 강한 건 아니고 강한 건 아니지만 일단 마약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김정은이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어떤 인물인지는 아마도 옆에서 보는 그 고위 간부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졸았다고 처형하고 또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고 처형을 하고 대부분 김정은에 대한 불충이나 또는 불경을 죄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실패 책임을 오히려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처형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김정일 시대 때 그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서관이와 박남기가 있습니다. 서관이는 그 1997년도지요. 네. 당시에 당의 그 농업 담당 비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97년도라는 것은 결국은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한 3년 차지요. 그 당시에 북한이 식량난으로 상당히 어렵고 네. 아사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농업 담당 비서를 간첩 행위를 해가지고 처벌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식량 이런 그 농업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간첩으로 몰아씌워가지고 나름대로 처벌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네. 두 번째는 또 잘 알려진 대로 2009년도지요. 2009년도에 당시 그 계획재정부장이지요. 박남기 부장. 화폐 계획의 실패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마 그 처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김정일 시대 때의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김정은 시대 들어왔을 때는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도 있고 네. 또 다른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종파분자 또 그리고 그 이 불충, 불경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종의 정책 실패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 2015년도일 겁니다. 2015년도 작년도지요. 그때 그 산림정책, 산림녹화 정책에 대한 실패를 해가지고 내각 부총리인 최영건이가 처형된 사례가 있고 또 이제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장성태라든지 장성태 일단 종파부자 또 방 우리 그 김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hen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일종의 뭡니까 지시사항에 대한 좀 나를 그 자리에서 좀 뭐랄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의 이 처형 이거 처음에는 뭡니까 일종의 뭡니까 그 불경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에서 연설하는데 뭐 이 딴짓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안경을 닦고 뭐 좀 졸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갖고 북한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최고 지도자 독재자에 대한 모든 이 비판이 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반혁명 이걸 붙여가지고 처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의 처형은 군과 당 그리고 내각 인사까지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공사의 아내가 빨치산 일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빨치산 2세들에 대한 대대 검열회까지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북한 그 정권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는 빨치산 일가까지 검열을 한다. 이거 좀 고위층들에게도 큰 위협으로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북한 체제를 그 지탱하는 것이 빨산 후예나 아니면 김일성 대 출신이냐 뭐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양대 축입니다. 양대 축인데 현재 그 태영호 공사의 부인이 오혜선이고 오혜선은 그 오백룡이라고 항일빨산의 그 친척입니다. 친척이고 그 바로 그 오백룡의 아들은 이제 오금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다음에 그 오철선이라고 해군 정치원입니다. 상당히 그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혜선이가 탈북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빨산도 믿을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빨산에 대한 통제도 이제 강화하고 있는데 현재 그 김정은이는 김정일하고 달라서 빨산이 북한 체제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지만 빨산 출신들이 자기보다 그 성분이 좋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제1동포 출신에서 째포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 잠재의식 속에서 빨산 세력보다 자기가 좀 성분이 나쁘다 생각하기 때문에 빨산들을 굉장히 그 한직으로 내몰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강등을 뭐 이계급 시킨다든가 하는 뭐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위상이 예전 같지 않군요.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 정권 출범 이후에 북한 정권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김정은이 더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황병서입니다. 네. 황병서, 뭐 조용원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옛날 발성 이 아주 명문 대가 자식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한직으로 밀어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군설 1위 황병서 어떤 풍파 속에서도 김정은의 신임을 잃지 않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보고를 하고 입을 가리고 앞서가다 흠칫 놀라서 뒷걸음질치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황병서의 모습인데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처세술이 이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뭐 잘 알려진 대로 황병서는 그 우리나라에 두 번 왔지요. 2013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왔고, 네. 또 그리고 지난해 그 일명 그 북한의 그 목감지뢰 위기 때 투+2 회담한 대표로 왔지요. 이러한 그 우리나라 두 번 오면서 가까이서 대화를 했기나 또는 가까이서 언론인들 지켜본 사람들의 평을 보면은 이 황병서라는 사람은 좀 더 외형상으로는 시골 할아버지 스타일이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말이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간에 이 황병서는 오랫동안에 조직 지도부에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가. 또 그리고 무색 무치. 다시 말해서 권력력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에 나름대로 그 군의 사상 조직 총괄하고는 총정치국장에 앉아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등용대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권력력이 없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상 시키는 일을 나름대로 잘하는 순종형의 관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습니다. 네, 무색무취하고 편안하고 좀 조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황병서뿐만 아니라 김원웅 국가안전 보위부장 역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딴 탈북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위부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바로 김원웅이 아닌가 싶은데요. 굳건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그 닝보에서 북한 그 식당 종업원 13명이 네. 그 탈북한 사건들, 그다음에 태영호 공사 탈북을 막지 못한 것도 결국은 보위부 직원이 실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죄를 묻는다면 김원웅이 죽여야죠. 네.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이냐고 하면 말입니다. 현재 많은 간부들을 처형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김원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부가 어디 가서 뭘 했고 하는 것을 감정을 하고 미행 감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처벌 자료를 이제 수사하고 정리해서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그 김원웅이기 때문에 현재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아까운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죽이기가 어려운 상태고 그런데 역대로 보면 말입니다. 국가안전 보위부장 치고 명들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명들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그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이제 죽일 만큼 사람을 죽이면은 그 다음에는 막 분명히 김원웅도 죽일 거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는 아마 토사구팽 같은 게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원웅이도 제명들은 못 살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뭐 북한의 그 관료들은 네. 처세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김원웅이가 토사구팽될 수 있고 또 그 이 순종형으로 관료 생활을 하면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김원웅의 스타일,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잖아요. 선포한 상태에서 앞으로 5년까지 버틴다 하면은 장수영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곧 북한 인권법이 시행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이 북한 인권법 시행, 어떤 북한 인권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대북 인권법이 북한 인권 개선의 단초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뭐 이미 다 예상을 했습니다만도 북한에서는 일종의 체제 붕괴를 위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어떻든 간에 지금 문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인권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개선하면서 북한 인권도 정진시키고 개선시키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 이 독일의 사례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1961년도지요. 서독에서 중앙기록보존소를 해가지고 조용하게 동덕의 인권 침해 사례를 상당히 수집했습니다. 네. 그 수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교류하고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인권법도 북한의 이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또 그리고 당국 간의 대화 교류하면서 나름대로 북한 인권 개선을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보장할 수 있는 개선을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는데 혹시나 북한의 가장 기본인 이런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또 대화와 교류 없이 네. 그냥 인권법만 수용소가 어떻고 공포정치가 이것만 한다 하면은 결국은 이것은 인권 개선법이 아니고 인권을 통한 대북 압박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인권법을 인해서 북한 인권 개선하려 하면은 인도적 지원과 대화 교류 이것이 네네. 병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 남북 간의 교류는 전무한 상황인데요. 인도적 지원은 병행돼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뭐 인도적 지원 얘기를 꺼낼 입장은 아닌 시점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인권법 자체가 통과돼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는지 네. 책임자가 누군지라고 현재 전부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탈북자가 있기 때문에 그 탈북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제 법무부에 넘어가서 검찰 기록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전부 다 그 사람들 기소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법 통과 자체가 북한에 있는 뭐 보위부라든가 정치범 수용소의 뭐 이렇게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권 침해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인권법 통과 자체가 북한 그 관리들이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무자백에 학대하는 게 굉장히 좀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네. 그래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우리 인권의 범위가 제도적인 민주화라든지 공포 정치를 없애고 또 인권 침해에 대한 침해자에 대한 처벌 이건 중요하죠. 이것도 인권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네.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이제 북한에 있는 어린애들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완전히 허약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역시 뭡니까? 인권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어린이들이 설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뭐 탈진된 현상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이러한 인도적인 지원 또 인권의 연장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와 동시에 압박하는 그래 돼야만이 북한 인권도 개선되고 남북관계도 나름대로 상황을 악화를 방지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 이것은 뭡니까? 우리 남북 분단된 적대적 분단된 남북관계 현실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무시하면서 네.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조금 추가를 하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현재 네.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을 개발하기 위해 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옥수수가 톤당 한 300불밖에 안 합니다. 북한에 필요한 게 연간 한 5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불이면 북한 주민들 전부 다 그렇게 배고픔을 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최고 지도자가 북한 주민을 굶기고 핵이나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데 우리 정부가 돈 대줘 가지고 영유아를 이렇게 돕는다. 물론 도움은 좋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김정은이가 거기다 쓸 돈을 쓰질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고 나름대로 현재 최근에 북한의 그 난맥상이 벌어지는 것 자체 처형을 하고 탈북자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북한 주민이 고통스럽지만 통일을 빨리 앞당긴다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간을 짧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북한에 대한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현금이라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의약품이라든지 네.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은 뭡니까? 전략물자도 아니고 이건 순수한 인도 이것은 뭡니까?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기란 270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막무가내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 더 강조한다면 북한 인권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와 인도적 지원이 병행해야만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르게 주셨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혁명화 조치를 받고 복귀한 김영철이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북한 행보 짧게만 전망을 해주시죠. 네, 김영철이 혁명화 교육을 받으면서 김정은한테 내가 실적을 내겠다라고 서약서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남 그 통전 부장이 네네. 실적을 내겠다는 것은 대남 공작에 성과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 대남 공작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바로 눈에 띄는 것은 김정은 지지도 있었고 사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시위를 격화시켜가지고 사드 배치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가장 우리 눈앞에 바로 닥친 바로 그런 공작 사례일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문화교육국 국장이 윤동철이라 해가지고 9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공작 활동을 하다가 돌아갔죠. 윤동철이가 문화교육국장 된 다음부터 난수 방송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난수 방송 내용이 뭔지는 현재 해독이 안 되지만 그 난수 방송 얘기가 현재 과거에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던 그 대남 공작원들이 현재 활동을 안 하고 현재 슬리핑 에이전트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공작원들을 일깨워 가지고 대남 공작에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작원들을 일깨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뭐 자살 폭탄 테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데다가 뭐 가스를 살포한다든가 독가스 같은 걸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큰 건물에 방화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